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현대사 내용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앞강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두 번째 시간이 약간 좀 정리가 좀 잘 안 됐던 분들은요, 정리 좀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 내용에서는 크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1945년 8월 15일 즈음에서 1948년 8월 15일 그 즈음 할 때까지 약 3년에 걸친 내용이 시험에 보통 한 문제 정도 좀 출제가 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6.25 내용이 간혹 한 번씩 좀 출제가 되니까 그것도 좀 잘 다듬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업적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는 그런 거를 정리를 하면서 헌법 개헌까지 이번 시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총정리 파트이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다가 좀 얘기를 다 못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에서 마지막 마무리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요런 거를 계속 순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이때 이제 광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미 군정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북쪽에는 이제 소련 군정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자, 이거 나오기 전의 내용이 조금 있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한번 드릴게요. 자, 먼저 43년도에 이때 이제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카이로 선언에서는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최초로 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의의를 좀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45년도에 얄타 회담하고 그다음 포츠담 선언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 포츠담 선언은 이 카이로 선언에 대한 재확인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요. 얄타 회담은 이제 일본하고 소련이 싸우겠다라고 한 내용. 그 전에는 독일하고 싸운다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서 잡을 때 로얄 스포츠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얄 스포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고 미 군정, 소 군정이 들어섰는데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려서 한국에 대한 어떤 신탁 통치, 이거와 함께 한국을 어떻게 통치할 거냐.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소련의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거를 열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신탁 통치 기간을 5년 또는 5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신탁 통치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반감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신탁 통치 반대 운동, 반탁이라고 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신탁 통치 반대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니다. 나는 반탁에서 이제 찬탁으로 갈아타는 사회주의도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찬탁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다라고 하는데, 반탁은 이제 민족주의 결, 요렇게로 좀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탁이었지만, 반탁과 찬탁이 나뉘어지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대립이 좀 나타나는 이런 형국을 띠게 되는 게 바로 이 12월 말에서 그 다음 46년 초로 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이제 46년도 3월부터 해서 5월 달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이 소련은 찬탁과 반탁 중에서 찬탁만 가입을 좀 안에 들어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찬탁이든 반탁이든 둘 다 들어와서 회의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결렬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6월 달에 이승만이 정읍에 가가지고요,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읍 발언은 이승만이 남한만, 사료에 보면 남방이라 되어 있습니다. 남방만 단독 정부를 세우자. 자, 이런 걸 좀 주장을 좀 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우기로 이제 이승만이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미 46년 2월 달에 북한에서는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농지개혁도 무상으로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를 하게 되면서 안 된다. 정읍발언이라고 하는 이 남한만 단독 정부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자, 좌우합작위원회는 만들어지는 게 크게 두 명이 결합합니다.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하고 그 다음에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좌익과 우익을 한번 합쳐보자. 이렇게 해서 7원칙, 좌우합작 7원칙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처음에는 미국이 좀 좋게 지원을 좀 해주고 이렇게 했지만 좌우합작 7원칙에 크게 3조 내용과 4조 내용. 그러니까 농지개혁 어떻게 할 거냐. 유상으로 할 거냐 무상으로 할 거냐 요거와 함께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 어떻게 할 거냐 처단해야 되냐 아니면 놔둬야 되냐 요거 가지고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면서 이 좌우합작 7원칙이 또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요게 자 그러다가 47년도 5월부터 해가지고 7월 달에 걸쳐서 역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게 실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또 결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여운형도 암살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유엔 총회에서 판결이 나기를 11월 달에 뭐라고 이제 결정이 났느냐고 하면 남한, 북한 둘 다 단독 정부를 세워라. 그래 총선거해라. 그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입국을 거부하죠. 북한에서 유엔 이제 조사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미궁에 빠지게 되면서 요게 이제 등장이 되는 게 바로 유엔 소총회가 됩니다. 자, 유엔 소총회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고 하면 그러면 가능 지역만 단독 정부를 세워라. 자, 요렇게 11월 달에 판결이 딱 나게 되니까 11월부터 해서 이제 2월 달 정도, 48년 한 2월 달 정도에 요게 이제 판결이 딱 나게 되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정리를 좀 할 건데 첫 번째로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에 대한 반대로서. 단독 정부 수립은 안 된다 해서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빨갱이로 몰면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 이 2월 달에 판결이 이게 결정이 나게 되니까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하는 글을 남기죠.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지을지언정 남북이 나뉘어지는 그런 거는 내가 볼 수 없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가 4월 달에 김규식하고 같이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김일성하고 김두봉 이런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져서 만났던 게 이게 바로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남북협상은 결론적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결렬되고 5월 10일 총선거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위기가 이제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헌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재헌의회는 200명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은 못 뽑아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제주도에 남쪽에 서귀포와 북쪽에 제주시 이쪽에 국회의원 뽑아야 되는데 소요 사태가 지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198명만 뽑게 되고 임기가 2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헌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재헌의회에서 7월 17일 날 이제 헌법 제정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대통령하고 부통령을 뽑게 됩니다. 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승만이고 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이 이시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통령 임기 4년에 중임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간선제로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4년 동안 중임제 간선제로 한다. 요게 가장 큰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정부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제주도의 4.3 사건이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이거를 이승만이 진압 명령을 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9일 날 여수하고 순천에서 나름대로 이제 군인들을 군경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 빨갱이 아닌데 왜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좀 항명을 하니까 얘들도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죽여라. 이 사건이 바로 제주 못 가겠다 했던 이 여수와 순천 여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고 순서 잡기가 좀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9월 9일이 되니까 북한에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북한의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구구콘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바로 요거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12월에 남한만 요게 이제 유엔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순서가 쫙 한번 좀 잡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표를 꺼놓고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 이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런 순서 흐름을 좀 잘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잘 나오는 용어 중에서요, 우리 교재 내용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수립과 관계된 그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약간 좀 제가 좀 설명 안 드리려고 한 부분 중에서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그다음에 조선 인민공화국 이런 거는 여운형하고 관계 있는 라인이다. 이런 거를 이번 8.15 광복과 분단 내용에서 한번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의 독립자가 나오면 요거는 중국 화북 지역에서 조선의용군 요거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순서 잡기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이제 5월 10일 총선거하고 대한민국의 수립 이 내용도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쭉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5번 친일파 청산 문제와 이제 농지 개혁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친일파 청산. 결론적으로 좀 실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갑니다. 48년 9월 달에 요것도 이제 시기람 잘 봐야 됩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소급법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으로 이 앞의 사건을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특별소급법으로 공소시효를 2년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젊은 소장파 국회의원 한 10명 정도가 중심돼가지고 친일파들을 이제 검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이 나름대로의 반공 우선주의를 내세웁니다. 반공, 지금 때려잡자 공산당이 지금 중요한 거지 친일파 청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반공 우선 정책을 남들 내세우게 되는데, 이때 큰 사건을 만드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 하는 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원 중에서 금방 그 젊었던 소장파 국회의원 10명 이런 사람들을 프락치,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렇게 조사 계속하고 해서 이 반민특위가 결국 실패하게 되고 48년 이제 49년도에 이제
한 6월달, 7월달 정도 딱 되면서 요게 거의 종료되다시피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은 이승만의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실패한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 이런 것들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농지개혁법도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좀 되는데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요거를 실시를 하려고 얘기를 했지만 무상으로 할 거냐 유상으로 할 거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다가 49년 6월 달에 이 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가 되는 거는 요거는 이제 50년 가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50년 거의 이제 3월 달에 50년 3월 달에 이게 실시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요건 말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 유상으로 팔고 유상으로 국가가 좀 다른 농민들을 팔면 좋겠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국가가 몰수해 가지고 요걸 좀 무상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죠. 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다가 농지개혁법이 확실하게 이제 실시가 되게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상으로 이걸 매입을 해서 유상으로 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분배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약 3,000평을 1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정보 이내 땅만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은 좀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땅을 이걸 좀 처분하게 만들어서 지주들을 산업 자본가로 좀 만드는 게 꿈이고요. 하나 더는 지주제가 좀 소멸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원했던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땅 많은 이런 사람들이 지주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지가증권을 주거든요. 지가증권 이걸 주고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현금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해주기로 했는데 지가증권이 현금화가 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 말이야. 이게 좀 힘드니까 산업자본가로의 이동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 농지개혁법은 만약에 땅이 있으면 이 땅에 나는 농작물의 1년에 나는 이제 150%를 5년 동안에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걸로 좀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좀 많고 이래서 농지개혁법도 약간 뭐 100% 성공이 약간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50년 3월 실시됐는데 6.25가 터지죠. 그래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57년 가서 이게 좀 완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주들은 땅을 자기 한 가구에 3정보라고 하는 걸 좀 정했기 때문에 9,000평 정도.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땅이 많고 이러면은 명의 이전이나 뭐 이런 걸 미리 다 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상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도를 기억을 좀 하시고 또 한 가지 더는 6.25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농지개혁법에 대한 그런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귀속재산 처리법 이런 법도 있는데 일본이 놔두고 갔던 그런 것들을 한번 처분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역시 재헌의회에서 이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었는데 거의 쌍값에 불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잡은 사람들은 나중에 산업 자본가로서 많이 성장을 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년대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좀 대기업 이런 느낌이 서서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 드린 그 내용을 교재 내용 한번 보면서 한번 잘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6.25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 관계된 얘기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서 잡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1950년 1월 달에 이때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에치슨 선언이 뭐냐고 하면 자,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대만이 있었는데 이 당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원래 라인으로 치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범위 안쪽으로는 여기는 다 방어를 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라인이 에치슨 선언이 나오면서 에치슨 라인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이 방어를 하는데 여기는 방어를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있는데
몰라요. 제가 이 당시 안 살았지만 저 같은 경우 아주 걱정이 되는데 이승만은 북진 통일론 이런 걸 막 강조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태극기를 백두산에 꽂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와 북한하고의 그런 군사력은요. 거의 한 인구만 따지면은 우리는 10만 명, 북한은 20만 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정부 수립 기념으로서 스탈린한테 엄청난 무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탱크 이런 게 많은데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죠. 그런지 전투기도 거의 연락기, 연습기 이런 거 위주지 뭐 전투기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승만 형님은 북진 통일 이런 걸 강조를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기지론,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군사 기지 이런 것들을 뭐 혁명 기지로 삼아가지고 민주 기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 좀 파급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세력으로 만들겠다 이런 민주 기지론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겠네요. 우리는 북진 통일론, 민주 기지론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에치슨 선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스탈린하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스탈린한테는 무기를 지원을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오쩌둥한테는 군사를 받기로 단 미국이 참전하면은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좀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드디어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남침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요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 날 그때 서울이 함락이 되게 되고 자 그리고 이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날 때 유엔에서 회의가 이제 소집이 좀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7월 달에 드디어 이제 유엔군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유엔군이 들어온다라고 해도요. 이 당시에 북한의 기세는 상당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할 정도로. 그다음 이때는 우리 미군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시작할 때 미군은 다 철수를 좀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이때 이승만은 서울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결국 밑으로 내려서 임시 수도가 부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8월에서 9월 달에 만들어진 라인이 바로 낙동강 방어선이 되겠어요. 낙동강 방어선. 그래서 위쪽에는 우리 군대들이 학도병하고 이제 우리 국군들이 이렇게 좀 지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지역은 미군들이 이렇게 좀 방어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만들게 됩니다. 영화 포화속으로나 이런 거 보면은 이쪽 칠곡의 다부동 전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부산이 이제 임시 수도가 이렇게 좀 되는,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52년에 발췌개헌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둡니다. 그렇죠? 발췌개헌. 이게 바로 1차 개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구축을 좀 하고, 그리고 이걸 왜 구축을 했느냐? 9월 15일 날 요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거를 계획을 좀 했죠. 자, 그래서 여러 곳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 내용을 막 날리니까 북한이 에이, 설마 여기도 오겠어 해서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때 이제 유엔군이 상륙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해병대 해군 부대도 같이 합류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거두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28일 날 요때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월 1일 날 이때 드디어 38선을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평양을 점령을 했어요. 자, 평양을 점령을 하니까 드디어 이때 중국군이 참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짱깨 하면서 애들이 인해 전술이 이제 시작이 서서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었는데 라인으로 한번 좀 치면 거의 이 위에까지 다 다다라가지고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위쪽을 다 올라와서. 그래서 이쪽에 압록강의 수통물을 이승만에게 보고도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위쪽에서 이제 중국군이 막 인해 전술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개마곤에서 이 당시에 혹독한 추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얼어 죽게 되고 이쪽에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일사후퇴를 흥남부두에서 이 밑에 거제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일사후퇴가 되겠습니다.
자, 1사후퇴 이후에 거의 이제 38선에서 고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38선 근처에서 이제 고착화가 막 되면서 그때 이제 휴전 협정이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자, 많은 휴전 협정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였다 보면 됩니다. 하나는 영토를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더는 포로를 어떻게 송환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진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51년부터 해가지고요, 51년 중반기부터 해가지고 53년 7월 27일까지 거의 2년 상간에 걸쳐서 휴전 협정을 계속적으로 하지만 38선 근처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투가. 자, 이런 문제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53년에 유엔에서는 라인을 빨리 끊고 싶어요. 그러니까 휴전선을 끊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엔군이 들어왔는데 북진 통일해가지고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좀 갑니다. 그러다가 유엔에서 계속 미국 중심으로 휴전을 주장하니까 53년 6월 달에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거제도에 있었던 반공포로를 유엔의 허락 없이 석방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요, 난 더 큰 사고도 칠 수 있다, 내 말 들어라, 이런 이승만의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 이승만대로 안 되고 2월 17일 날 휴전협정이 결국 조인이 되게 됩니다. 요때 이승만은 좀 삐져 있으니까 유엔하고, 유엔 미국 중심이겠죠, 그죠? 그리고 요때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요렇게 해서 휴전협정을 조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1일 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어서 미군이 2개 사단을 우리나라에 주둔을 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까지 6.25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가 쭉 이어져 가야 되고, 한 가지 정리를 좀 한다면 우리가 약간 승세를 잡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인천 상작전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승세를 잡게 되는 게 바로 1.4.5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는 우리가 좀 우세했고, 이 이후로는 휴전 협정까지는 고착화가 된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초반에는 북한이 상당히 좀 우세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주시면 상당히 깔끔하겠습니다. 자, 금방 얘기한 내용이 바로 1단원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돼서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는데, 이산가족 상봉, 영화 국제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 게 이산가족 상봉 있죠. 그렇게 이제 막 만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83년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전화 통화하면서 엄마? 아이고 아들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눈물 없이 진짜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83년에 국내에서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85년도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전두환 정부 때 처음으로 실시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시험에 나오더라도 2015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게 바로 그 KBS에서 83년도에 했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 프로가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시험에 나올 확률은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한 3-4가지 각도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지우고요. 그리고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대통령 이름들은 다 좀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예, 약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잘 기억하는데, 나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정치인들이야, 막 이런 분들은 이 파트가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승만 다음에 나오게 되는 대통령 이름 한번 대보면, 허정이라고 하는 과도 정부가 4.19 혁명 이후에 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윤보선하고 장면 정부가 좀 나오고, 5.16 군사정변을 통해 가지고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나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믿었더니 막 비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김영삼,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그 다음 뒤에 가서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이런 식으로 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쭉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이름 이승만, 그 다음에 윤보선, 장면, 그 다음에 박정희, 그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이름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이명박도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보통 한 노무현 정도까지 이렇게 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나가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쪽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1945년, 48년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48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가다가 이때 50년, 이때 6.25 터졌죠? 그리고 52년도에 이때 이제 1차 개헌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54년에 2차 개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60년에 3차 개헌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개헌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2년도에 5차 개헌, 그 다음에 69년도에 6차 개헌, 그 다음에 72년도에 7차 개헌, 그 다음에 80년에 8차 개헌, 그 다음에 87년도에 이때 이제 9차 개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약간 좀 빡빡하지만 내용만 먼저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50년 6.25 터지고 난 다음에 52년 이때 부산이었죠. 부산에서 1차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4년 중임제로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간선제라고 하는 걸로 좀 처음에 출발을 좀 했었죠. 이게 제일 처음에 정부가 세워질 때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1차 개헌이 되면서 1차 개헌을 다른 말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거, 좋은 거 있으면은 꺼내라. 이런 게 바로 발췌 개헌인데, 발췌 개헌을 통해서 이때 부산에서 약간 좀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해가지고요, 이승만이 원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빼내게 됩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 간선제로 해서 대통령을 뽑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김구나 아니면 김규식과 관계된 파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남북 협상하고 실패해서 빠졌기 때문에 이승만이 좀 유리한 대로 그 당시 김성수가 만들었던 한민당과 그 다음에 이승만이 나름대로 좀 세력을 지었던 그런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 독촉 위주로 넘어왔는데, 이 50년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았는데요, 그때 반이승만파 무소속 의원이 대거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개헌 안 하면, 가만히 보세요. 대통령이 48년도에 이제 시작했으면 조금 있다가 대통령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간선제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직선제로 결국 바뀌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1차 개헌의 제일 큰 핵심이고, 그리고 양원제, 요거는 실시하기로 해놓고 요건 실시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원했던 거야. 그렇게 해서 직선제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또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나죠. 중임이니까. 그럼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54년에 영구 집권이 좀 가능하도록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이런 법안을 좀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개헌을 했는데, 결국 136명이 찬성했는데 135명이 찬성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거 대기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결론적으로 3일 있다가 3일 후에 답이 나오죠. 각하, 사람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소수점짜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는 버리고 5는 올립시다. 자, 4.4 우입을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 가지고 영구 집권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집권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다른 말 바꾸면 중임 제한 없앴다 이 말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 가지고. 자, 그리고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거의 이제 70대 후반으로 가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때 부통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을 좀 승계를 좀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거를 승계를 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이 하야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이따 오른쪽에 우리 민주화 혁명 정리 한번 할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에는 잠시 오른쪽에 한번 좀 나타내면 오른쪽에는 우리 어떤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15 부정선거 여기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이쪽으로 계속 가세요. 자, 1차 개헌의 제일 중요한 말은 발췌 개헌. 요거는 직선제 개헌이다. 요 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2차 개헌에서는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부통령 승계. 요걸 기억을 좀 하시고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개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3차 개헌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로 이제 하야를 하게 되죠. 그럼 두 번째 부통령이었던 이 당시에 이기붕이 있었는데 이기붕이 부정을 3.15 부정선을 크게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일가족 전원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였던 허정에 의해 가지고 과도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도정부가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 3차 개헌의 제일 큰 특징은 의원 내각제, 일본 스타일처럼 의원 내각제하고 그 다음에 양원제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종류를 두 가지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 이런 식으로 미국으로 치면 하원의원, 상원의원 이런 식으로 좀 만들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윤보선과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보선은 대통령 상징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장면이 바로 실권자인데 이렇게 윤보선과 장면이 뽑히게 되면서 이 세력들이 4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럼 4차 개헌은 어떤 거냐고 하면 3.15 부정선거자 처벌을 하고 여기에서 이런 거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돈을 모았던 축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처벌하자. 이런 내용이 바로 4차 개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60년에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윤보선과 장면이 서로 간에 또 이제 구파와 윤보선은 구파, 그 다음에 장면은 신파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파벌 싸움을 좀 하게 되고 통일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의 나라가 좀 미연적으로 이렇게 좀 미적하니까 이때 박정희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게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가 정권을 딱 잡고 민정에 이양을 하고 나는 떠나겠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떠나겠다 했는데 좀 이따가 이제 5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내용은 어떤 거냐고 하면 이 1차 개헌하고 난 다음에 이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직선제죠. 직선제. 이 직선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필두로 하는 그런 모습들. 4년 중임으로 가는 그런 직선제. 대통령제로 다시 정치 형태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윤보선하고 붙었다가 아슬아슬하게 박정희가 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이 박정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박정희가 쭉 계속 정권 이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69년도에 6차 개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되면 이제 대통령 두 번 거의 다 해먹었죠. 그러니까 요건 뭐냐고 하면 삼선을 허용합니다. 대통령 6년제로 해가지고요. 3선이라고 하는 거를 좀 허용을 좀 시키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몰랐다라고 해도 이 3선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3번까지 허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가다가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 나중에 통일과 관계된 건 그 다음 단어 우리가 좀 할 건데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걸 하면서 결론적으로 분위기가 남한 북한 뭔가 통일 무드가 막 만들어지는 듯 했는데 북한에서 이제 연락이 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북측에는 남측에는 각각 헌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남측에는 10월 달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강화를 좀 시키는 거고 북측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해서 김일성의 권한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주석제 이런 개념이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유신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유신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강해지는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7차 개헌, 바로 유신헌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 긴급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계엄령 이런 것들을 국회 예산 막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마음대로 막 떡주무르듯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유신헌법이 되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간선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선제, 직선제에서 간선제.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좀 대통령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젊을 때였죠. 그때 아슬아슬하게 좀 이거 이제 다음에는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못 되겠구나 해서 간선제라고 하는 걸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선제라고 하는 게 이제 유신헌법에 또 한 가지 더, 대통령 뽑을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요런 기구를 좀 만들어서 여기에서 간선제로 이제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 요걸 기억을 꼭 좀 해둡니다. 자, 이게 이제 7차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79년도에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서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김재규한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게 서거를 하고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0일 날 12.12 사태가 일어나서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신군부가 되는 거죠. 군부 세력, 이런 말 나오면 박정희고, 신군부 세력 나오면 그게 바로 전두환 노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정권을 좀 잡아가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때 80년 4월하고 5월 달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전두환 물러가고 계엄령, 긴급조치 이런 것들 다 철회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의 봄이 나오니까 이거 연속선상으로 나왔던 게 5.18 광주 민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80년 하반기에 가서 8차 헌법 개헌이 나오게 됩니다. 자, 8차 헌법 개헌은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단임제 한 번 하도록 하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럼 요거는 바로 간선제죠. 자, 요런 것들로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게 바로 80년의 8차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87년 6월 달에 6.29 선언, 이게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6월 민주항쟁, 그건 오른쪽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6.29 선언 이후에 9차 헌법 개헌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현행 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대통령 임기 몇 년이죠? 그렇죠. 지금은 5년이죠. 5년의 단임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제 개헌으로 가게 된다. 이게 제일 큰 핵심이 되겠네요. 자, 금방 얘기했던 1차 개헌부터 해가지고요, 9차 개헌까지 제일 큰 핵심만 한번 좀 잡으면, 1차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발췌 개헌, 요게 바로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개헌도 마찬가지로 이 4.4 5.2 이걸 통해서 특징, 초대통령에서 영구 집권, 중임 제한 철폐와 부통령에 대한 대통령 업무 승계, 이런 게 나오는 거고, 3차는 60년의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양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요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차 같은 경우에는 윤보선과 장면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실시가 되는 그런 3.15 부정선거자 처벌과 부정축제 처벌,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5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1차 개헌대로 좀 돌리는 이런 분위기가 박정희가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6차 같은 경우에 삼선 개헌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과, 7차가 원래는 제일 좀 이상한 그런 법인데 요게 정작 잘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왜 그런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게 대통령 파워가 아주 센 간선제로 바꾸는, 통일제 국민에서 뽑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차가 대통령 7년 단임제인데 간선제 요거였고, 그리고 9차 같은 경우가 지금 현행 헌법 5년 단임제로 직선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자, 마지막으로 민주운동과 관계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3.15 부정선거가 1960년에 있었는데, 이때
민주당 선거 유세 2월 말일 날 그때 학생들이 막 갈 것 같으니까 1월도 막 등교를 대구 지역에서 막 시킨다든지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당시에 이승만 다음에 넥스트로 이기붕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인지도가 좀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기붕을 부통령 만들기 위한 부정이 상당히 거세게 났는데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자, 요걸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4.19 혁명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 4.19 혁명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혁명이죠. 최초의 그런 성공한 그런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걸 이어받는 사람이 허정의 과도정부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1년도에 가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5.16 군사정변이죠. 자, 그러다가 이 63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제 79년까지인데 그 중에서 72년도에 65년부터 하면 될까요? 65년도가 되면 이때 한일협정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20년 만에 다시 협정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대로서 6.3 시위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굴욕 외교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 다 사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6.3 시위가 좀 나왔는데 결국 이런 것도 좀 진압을 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나오니까 요거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서 또 유신 체제 반대 운동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79년도에 이때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김영삼을 영구 제명을 국회의원에서 좀 시키니까 이거에 대한 또 반대 내용으로서 부산하고 마산에서 부마항쟁이 또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박정희가 서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0년이 되면은 80년에 이 나름대로의 계엄령 발표하고 나름대로의 전두환과 노태우가 좀 정권을 좀 잡으니까 79년도 12월 10일 이후에 나름대로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반대로서 일어나게 된, 특히 이제 전두환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여론이 높았죠. 그 내용이 바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연속 선상으로서 5.18 광주 민주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5.18 광주 민주운동 기념물은요, 이와 관계된 기록물들은 이런 것들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요때 요때 이제 4.13 호원 조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88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는 헌법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선제를 직선제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거에 대한 반대로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죠. 자, 그래서 상당히 거세게 일어나게 되니까 이때 6.29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노태우가 발표하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가 이런 걸 좀 발표하게 되면서 6.29 선언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이게 바로 6월 이게 바로 9차 개헌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행 헌법으로 직선제로 개헌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는 헌법 개헌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논의를 쭉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운동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번 단원의 그 민주주의의 이제 실현과 발전 제일 큰 핵심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를 좀 푸는데 문제 그런 말이 만약에 나왔다고 칩시다. 문제를 좀 풀다 보니 김주열 이런 말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할 때 그때 마산상고 1학년 학생일 때 김주열이 최루탄 맞아서 좀 서거한 그런 내용이고, 그럼 두 번째 박종철 치사 사건 이러면 툭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들은
바로 6월 민주항쟁 일어나기 전 1월 달이고 이한열이 또 6월 민주항쟁 할 때 또 서거를 하게 되죠. 이런 이름은 6월 민주항쟁과 관계 있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방 얘기 드린 내용들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내용까지 쭉 중요한 내용들 한번 설명을 쭉 한번 드려봤고요. 그 핵심 내용들 이제 경제와 관계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일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음 시간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현대사 총정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